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주 7일인 건, 아니, 주 7일이래. 7회 수업인 거 아시죠? 8회가 아니라. 가뿐하게. 부담 없는 수업을 되실 거예요. 학교 다니실 때 경제 원론 같은 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옛날이라도? 다 들으셨죠? 그러면 더 가뿐하시게. 저희는 과제도 없고요. 중간 기말고사도 없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는데, 그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제일 부담 없는 과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대신에 저희가 이게 리튼 같은 경우에 많이 좀 결합돼가지고 나오는 이슈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되는데 내용이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일단 와일리는 다 갖고 계시죠? 와일리 2016년 버전 말고 딴 거 갖고 계시는 분 계세요 혹시? 다 2016년이시죠? 중간에 일단 책의 목차를 한번 봐보시면 1페이지에 한번 보실게요. 제목을 보시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미시경제학이고 그래서 수요 공급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 언론에서 배웠던 부분을 그렇게 크게 넘어가지 않고요. 오히려 더 아마 쉬울 거예요. 깊이 있게 그렇게 들어가진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매크로 거시경제학도 대부분 나오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고요. 세 번째 국제경제학하고 거기서 대부분 얘기할 게 이제 환율 얘기를 할 건데 이 환율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이코노믹스 앤 스트래티지 그쪽에서 리튼 부분이 많이 나와요. 물론 미시랑 또 결부해가지고 시츄에이션을 주고 어떤 메모랜덤을 작성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회사가 어떤 특정 예를 하나 들면 어떤 물건을 만들어 파는 그런 회사인데 어떤 특정 원재료를 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수입하는 원재료가 갑자기 가격이 폭등했다든지 무슨 상황이 생겨가지고 어떤 수입하지 못할 그런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제품은 근데 다른 원재료를 국내에서 조달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 브랜드를 수입해서 해야만 이제 특정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어드바이스를 해봐라. 네가 경영진으로서 이런 메모랜덤 나오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리튼의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런 것들의 어떤 중간중간에 브레인스토밍 같은 걸 좀 해놓으시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걸 미리 생각하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보시면 이 내용이 아마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쉽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전 일단 민망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볼게요. 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중간에 책 보시면서 중간중간 와일리 문제를 풀고 또 가능하다면 몇 번에 걸쳐가지고 수업 시간 시작하실 때 또 다른 외부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껴가지고 약간 퀴즈 형식으로 이제 푸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건 시험이 아니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푸시면 돼요. 와일리 이외의 문제를 좀 풀어보신다는 그런 의미이니까. 2페이지 보시면 일단 미시경제학에서 시작을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출발하는 건 경제학의 기본 개념이 되겠죠. 컨셉 오브 이코노믹스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모든 경제학의 출발점은 이 문제에서 출발을 하더라. 이코노믹스의 프로블럼은 뭐냐면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자원은 유한하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scarcity라는 단어 보이시죠? 유한하다는 얘기고 human wants는 unlimited인데 그를 충족하기 위한 available resources는 limited다.
그래서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키다 보니 서로 많은 자원을 갖겠다고 막 난리를 치겠죠.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막 난리를 치니까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 출동을 해서 이를 아주 가장 효율적으로 그 자원을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분배하기 위한 어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그게 이제 대표적인 솔루션이 되겠고, 그러한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최적의 선택, 베스트 초이스는 뭐냐면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가장 좋대요. efficiency, 효율성하고 그 다음에 optimality, 최적성. 최적성이라는 것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사회 후생, social welfare의 maximize, 극대화가 되겠죠. 사회 후생이라는 건 결국 그 만족감이에요. 만족감. 그래서 개인의 효용이죠. utility라고 하는 단어를 나중에 보실 거예요. 그 자원을 소비하게 되면 결국은 인간은 만족감을 느끼죠. 그게 유틸리티인데, 그런 소비함으로 인해서 느끼는 만족감이 사회 전체적으로 다 모아 봤을 때 최대화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배분이 될 거다라는 거고, 그럼 누구에게 얼만큼 배분해야 그 개인들이 느끼는 총 효용이 극대화될까라는 이슈가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equity, 공정한 분배네요. 그 사회 구성원 간의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베스트 초이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한 개인의 측면에서 보자면 person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초점을 맞춰본 거죠. 그렇다면 개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무한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리미티드 인컴이기 때문에 그 한정된,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는 월급은 그 한정돼 있잖아요. 2월 달에 그 연말정산 받으셨어요? 돌려받으셨나요? 아니면 더 내셨나요? 죄송해요. 갑자기 아침엔 괜찮았는데 수업 하려다 보니까 기침이 나. 저는 이번에 100만원 환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래 평소에 받는 월급이 딱 요 정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저께 월급이 들어왔는데, 그저께구나. 금요일날 월급이 들어왔는데, 당연히 거기서 이제 또 100만원 빠져서 들어왔겠죠. 그래서 한숨을 쉬었지만, 어쨌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투잡, 쓰리잡을 띄워도 한계가 있잖아요. 무한한 월급을, 인컴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한정된 수익원 하에서 내가 어떤 재화를 얼마큼 소비했을 때 그 만족이 커지냐, 극대화되냐라는 거죠. How to spend, maximize satisfaction이네요. 그러나 한 국가의 차원으로 좀 범위를 넓혀보면 limited resources죠. 한 국가 내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자원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 전체 자원을 한 국가의 구성원들 간에 어떻게 배분할 거냐, 그러면서 social welfare, 사회 후생을 maximize 시키느냐, 그 이슈가 되겠네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어저께 그 수업 끝나고 저녁 때 이제 저의 동호회 그 번개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저의 사회적인 그 인간관계가 너무 리미티드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평소에 이제 그 회사도 집도요, 회사 근처로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출퇴근을 걸어서 하거든요. 걸어서 20분이니까 그냥 그 버스 타면 한 3-4정거장 되는데 운동 삼아 걸어 다니니까, 그래서 가까운 관계로, 예전에는 그나마 지금 이사 가서 20분인데 예전 살 때는 걸어서 6분일 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대로 가까웠을 때는 길만 건너면 회사 2분 막 그렇게 2분도 그 바로 나오면은 직행할 수 있는데 그게 그 횡단보도 때문에 이렇게 조금 돌아서 이렇게 가느라 2분 걸린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어쨌건 간에 20분이면 양호하죠.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니는데 그 덕분에 아침에 이제 출근했다가 별로 오늘 할 일도 없는데 회사 있으니까 뭐 좀 심심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인강을 다른 걸 좀 들어볼라 치면은 막혀가지고 못 듣고 막 이러니까, 점심때쯤 해가지고 남들 점심 먹으러 갈 때 쓱 묻어가지고 그냥 집에 가고 노트북 들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아침에는 이제 저녁에 평일에 만약에 저녁에 수업이 있으면 요새 다른 거 이제 촬영하는 게 있어서 매일 촬영이 있어요. 퇴근하고. 그러니까는 저녁에 뭔가 못 하잖아요. 이제 스피닝 끊어놨는데 저녁에 8시 반 타이밍에 가면 제일 좋거든요. 왜냐면 그때 직장인들이 제일 많이 와가지고 막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많아야 좀 활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많을 때는 한 거의 17, 8명씩 이렇게 있으니까
막 근데 북적북적하고 분위기도 막 되게 열의제가 있어서 그 강사도 앞에서 중간중간 막 이렇게 하다가 막, 막 소리를 막 지르면 사람들이 막 되게 열띠게 막 하고 있으니까 되게 흥이 나거든요. 그래서 막 재밌는데 그 타이밍에 계속 못 가니까 이번 달 내내 촬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침에 가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9시 반에 가장 첫 타이밍에. 근데 9시 출근해야 되는데 저는 그 시간에 스피닝을 가지고 집에다 이제 노트북 딱 켜놓고 잠깐 자리 비운 것처럼 해가지고 집 앞에 스피닝이 있어서 잠깐 40분 얼른 갔다 와서 막 이렇게 씻고 그 다음에 그 점심 때쯤 이렇게 출근하고 막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안 좋아지면 집에 가 좀 쉬어야지. 그래서 10시, 11시에 출근했다가 한 1시 반쯤 다시 집에 왔다가 다시 좀 쉬다가 저녁에 또 촬영하러 가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가깝죠. 근데 그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맨날 회사 집 촬영하는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인간관계가 제한된다 싶어서 동호회를 몇 개 가입했어요. 그래가지고 단톡방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바쁘고 뭘 해야 될 때는 너무 삼가신 거예요. 막 계속 막 한 30몇 명이 한마디씩만 해도 띡떡띡떡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미쳐겠대. 전화기를 죽여놓을 수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하는데, 어저께 갑자기 누가 번개를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볼까? 그래서 했는데 막상 또 가려니까 귀찮은 거예요. 피곤해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TV나 보고 싶고 막 그러는데 결국 그걸 참고 어제 갔어요. 근데 한 8명 정도가 나왔는데, 처음엔 좀 나름도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관련 투자 모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니까, 게다가 이제 거기에, 그 모임장님은 이제 생업이 그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2명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진이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잘 아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경매하러 간다고 막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계속 반원 그게 있어가지고 경매일이 다음 주 수요일로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휴가 내고 가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딱 하니까 막 뜯어 말리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 한 10년 묻어놓을 생각하는데 그거 묻어놨는데 나중에 안 오르면 어쩔 거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원래 투자는 양도세 그 기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3년을 주기로 치고 빠져야 된다 막 이런 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그런가 또 막 이렇게 헷갈리고 또 그 경매를 하려고 했었던 그 이유가 3년 전에 제가 경매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하 창고를. 그래서 지금 또 나름 또 임대사업자를 월세 20만 원씩 받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같이 대학원 선배랑 했단 말이에요. 그 선배가 좀 그런 거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 집도 분당의 집도 한 경매로 1억 원 이상 싸게 사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같이 했단 말이에요. 같은 물건으로 옆에 나온 게 있어서 같이 들어가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상에 있는 거랑 같이 세 개가 같은 물건으로 나왔는데 지상층은 되게 비싸요. 월세 300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매매가는 한 6억 5천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비싸도 못 하잖아요. 아무리 경매라도. 그래서 그 지하에 이제 같이 2개 찌질구레한 거 나온 게 있어서 그거 이제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3년 정도가 흘러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는 토지다 해가지고 이제 그 어디 일대에 뭐 이렇게 나온 게 있어. 그거를 막 각종 분석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선배가 저한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괜찮겠구나. 뭐, 그래서 해가지고 하는데, 또 어저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 오늘은 이제 좀 바쁘니까 그렇고, 내일 정도에 그 선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날 설득시켜봐라. 그래서 내가 경매에 참여해야 되는 어떤 논리적 근거를 다시 한번 브리핑을 들어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려고. 근데 물론 그 선배가 또 열변을 토하면 또 그게 넘어가겠죠? 약간 좀 팔랑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나름 또 저는 노후 대비로 이제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10년 이상 묻어놓으면 또 어떻게 논이거든요. 논. 근데 용도 지역을 확인해야 되는데 어쨌든 논이니까 당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쨌건 간에 그렇네요. 그래서 어저께 그럼 갔다 왔다는 얘기죠. 아니 처음에는 되게 재밌었는데 나중에는 11시까지 있었어요. 막판에는 렌즈도 막 피곤하고 눈도 뻑뻑하고 집에 가서 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갈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는데 계속 얘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11시까지 있었는데 좀 중간에 그 사람들도 영업하러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순간 또 반성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편견을 가지고 그런 나한테 올 수도 있었을 기회를 날려버리면 안 되니까 편견 없이 들으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잘 안 되죠. 근데 어쨌건 간에. 어쨌건 2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어떤 여자가 왔는데 마침 강남에 무슨 뭐 오피스텔 분양하는 거를 거기 가가지고 뭐 안내 자료랑 이런 걸 상담받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를 물어보러 마침 그 근처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잠깐 들러 어떤 여자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오피스텔 어딘지 알아요. 저 회사 근처고 뭐 지나다니면서 다 봤기 때문에. 근데 그 평수가 한 7.5평, 8평 이렇게 되는데 저기 가서 월세 얼마 나온대요? 그러니까 95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정도 평소에 강남인데 95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삼성 쉐르비를 제가 예전에 지나다니면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6.5평인가 7평이 안 되는데 월세 12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7.5평인데 95 나오는 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하지 마라. 그냥 그저 길가 이미 솔깃해가지고 이미 마음이 한 80%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막 저랑 또 그 부동산 하는 아저씨랑 뜯어 말려가지고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그 사람은 이제 잘 된 것 같아요. 정말 하면은 망했을 그런 거라.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인데요. 2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비교 그냥 뭐 보시면 되고 시험과는 큰 차이 이슈는 없고요. 3번이 이제 시험에서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 있을 그런 토픽이에요. 용어와 컨셉을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갭을 통해서 알고 있는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플로우하고 경제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 수익과 비용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라는 건데 일단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매출부터 시작해서 쭉 손익계산서가 적혀져 있고 그 옆에 보시면 쪼매난 어떤 그레이 처리된 회색 박스가 있죠.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의사결정을 하려고 해요. 두 가지 안이 있어요. 옵션이 있는데 내가 500이라는 캐피탈 자본이 지금 내 손에 마련돼 있어요. 그러면 이 500이라는 돈을 가지고 나는 그냥 속편히 은행에다 넣어놓고 거기 이자율 10% 가정했을 때 따박따박 이자만 받아먹고 그냥 편히 살 건지 아니면 그 500을 투자해서 내가 그걸 자본금을 출자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해가지고 사업을 영위할 건지 그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내가 편하게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따박따박 받아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자율 별일 없으면 그게 연이자율이겠죠. 10% 이자율을 가정했을 때 1년 동안 나는 50원만큼의 이자를 따먹을 수 있겠죠. 가만히 있어도 50원만큼 먹어요. 그런데 조금 귀찮고 수고스럽더라도 그거를 사업을 운영했을 때 손익이 1년 동안의 성과가 거기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했더니 1,000원만큼 내가 매출을 달성했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 600원. 600원의 물건 사와서 1,000원 먹고 먹었나 보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400원 달성이 됐고 그 다음에 그거 관련해가지고 뭐 판매 및 부대 비용, 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하는 것들이 200원이 빠졌어요. 기타 비용에. 그러고 나면 세해 전, 법인세 내기 전 순이익이 나의 200원이 달성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세금 50원을 냈다고 가정했을 때 나의 순수하게 떨어지는 이익은 150원이죠. 여기까지 끊었을 때 그게 어카운팅에서 얘기하는 갭에서 얘기하는 넷인컴이에요. 단기 순이익. 그런데 실제 경제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랑 회계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프로핏이랑 순이익의 개념이랑 그 차이가 나는 게 그 밑에 단계에서 갭에서는 그냥 150원 단기 순이익이다 그러고 끝이에요. 하지만 경제학에서 이제 앞으로 이익이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무슨 개념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거기다 플러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회비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죠. 이것도 우리 현실에서도 뭐 다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 좋은 날씨에 일요일날 황금 같은 일요일날 아침부터 눈 비비고 나와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뭘 포기하고 온 거예요. 꿀 같은 아침 늦잠 이런 걸 포기하고 온 거잖아요. 그게 여기 앉아 있는 거에 대한 기회비용이 꿀 같은 아침잠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와서 앉아있고 공부하고 있는 거 그건 또 미래를 위해 가지고 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 모든 행위에는 다 기회비용이 따라붙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영위했을 때 기회비용은 뭘까요? 그 사업을 안 하고 또 다른 안을 선택했었더라면 벌어들일 수 있었을 이익.
근데 그 짓을 안 하고 지금 이 짓을 했기 때문에 벌 수 있었던 걸 날려버린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짓을 했을 때의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사업을 안 하고 사업하는 거는 되게 귀찮아요. 리스크도 있고. 근데 그거를 무릅쓰고 했다는 거. 근데 그러면 편안히 앉아서 이자 50원만큼 받아먹을 수 있는 걸 날려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했을 때의 기회비용은 이자 50원의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 당기순이익 150원에서 날려버린 기회비용까지 제하고 순수한 정말 그 나머지 그게 바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profit이라는 개념인 거죠. 앞으로 우리는 이 경제학적 이익을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자라는 내용이고 갭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용어를 옆에 적혀 있는 거 보시면 이 손익계산서에서 모든 비용들을 한번 다 모아본 거예요. 매출원가도 비용이죠. 재고자산을 샀다가 자산으로 엎어놨다가 팔리면 비용으로 퉁 떨리는 계정 과목이 바로 매출원가잖아요. 얘도 비용이에요. 그리고 기타 비용, 직원들 월급 이런 것도 다 비용이죠. 200원. 그 다음 법인세 비용도 비용이에요. 그 세 가지를 모은 게 explicit cost라고 해서 명시적 비용이라고 돼 있죠. 이건 결국 갭에서 얘기하는 비용이 되겠죠. 그러나 경제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비용은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하나 추가되네요.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도 추가가 돼서 그건 implicit, 묵시적 또는 암묵적 비용이라고 부르고 실제 그 옆에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쳐서 옆에 economic 단어가 하나 지워주는 이코노미 코스트가 되겠죠. 경제학적 비용은 바로 그 두 개를 합친 거다라는 용어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요약이 돼 있죠. 맨 밑에 두 줄 보시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친 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비용이고 그렇다면 회계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당기순이익 accounting profit에서 나머지 기회비용까지 마저 차감한 그 순수한 이익이 바로 economic profit이다라는 거 뭐 계산 문제로 나와도 풀 수 있으시면 되겠죠. 뭐 말 문제로 풀어도 풀 수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넘겨보시면 기회비용의 뜻이 나와져 있죠. 당구장 표시 보시면 어떤 것을 얻기 위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괄호 안에 보시면 the loss benefit이다. 근데 that the best라는 단어 보이죠? best alternative course of action could provide. 내가 이 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선택했었더라면 벌어들일 수 있는데 그걸 선택 안 했기 때문에 날려버린 이익이에요. 그런데 기회비용 자체를 이거의 기회비용은 뭐냐라고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단순해 보이지만 그게 의외로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한정된 리미티드 인컴이 있잖아요. 한정된 월 수입을 가지고 내가 뭐 쪼개가지고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투자안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내가 뭐 A 투자안을 선택했다면 벌어들일 수 있는 그 투자 순이익이 얼마냐면 1,000원을 벌 수 있고요. B 투자안을 선택했었더라면 벌어들일 수 있는 순이익, 각종 비용 다 제하고 순이익이 800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뭘 선택할까요? 당연히 둘 다 선택하죠. 둘 다 플러스인데. 돈만 넉넉하다면 1,000원도 벌고 800원도 다 벌면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경제학의 최초 출발점인 리미티드 인컴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선택하면 좋지만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투자금이 모질라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만 선택한다면 투자 순이익이 더 많은 A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B라는 안을 선택했을 때의 기회비용은 이렇게 묻는다면 B를 선택했었더라면 날려버렸을 이익이 바로 1,000원이니까 이 B의 기회비용은 1,000원이 되겠죠. 거꾸로 A의 기회비용은 800원이 돼요. 그런데 두 개만 안이 있을 땐 되게 쉬워요. 나머지 하나일 테니까. 그런데 만약에 선택을 두 개 이제 더 늘려보면 C를 선택했을 때 투자순이익이 뭐 예를 들어 700원이고 얘가 뭐 300원이다. 라고 했다면 당연히 합리적인 투자자고 그 다음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당연히 제일 투자순이익이 높은 A를 선택한다는 건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기회비용은 A를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은 이라고 묻는다면 A를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걸 선택했었더라면 벌어들일 수 있었을 이익 이걸 날려버린 건데 문제는 날려버린 게 3개나 있어요. 하나밖에 없다면 그게 기회비용이 되겠지만 그 중에 그럼 뭐가 A의 기회비용이냐 날려버린 이익을 다 합친 거? 1,800? 그게 아니라 날려버린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거 이익이 그게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베스트라는 뜻이에요. 나머지 대안 중에 가장 베스트 800원이죠. 그래서 A의 기회비용은 800원이에요. 그런 식으로 안이 많을 때는 나머지 날려버린 것 중에 이익이 가장 높은 걸 선택하는 게 그게 해당 투자안의 기회비용이다. 라는 게 베스트 얼터너티브라는 거에 내포된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시된 용어를 보시면 sunk cost, 매몰 비용, 얘도 이제 실생활에서도 많이 들어보신 만한 단어죠. 한번 지불되고 난 뒤에 회수할 수 없는 거. 내가 앞으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한번 쓴 비용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한다. 첫 번째 줄 보시면 expenditures made in the past, 과거에 이미 지출된 비용인데 that could not be changed by present or future decision, 지금 또는 미래에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내 손을 이미 떠난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sunk cost는 have no effect on the decision making because they are unavoidable.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업, 비즈니스나 어떤 이 생활에 있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도 이 sunk cost는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결정할 때. 뭔 짓을 해도 되돌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예제가 밑에 있는데 무슨 상황이냐면요.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돼 있죠. 우리 회사가 어떤 신제품을 이제 만들어서 개발해서 판매하려고 이제 해요. 이제 열심히 이제 R&D를 했겠죠. 처음에 이런 마켓 서베이, 시장 조사부터 이제 처음 출발점을 끊었고 시장 조사를 하는데 3불의 비용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조사 끝냈어요. 네, 우리 타겟 고객층은 이쪽으로 하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 프로덕트 디자인 하는데 5불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제품 어떤 그 카테고라이즈를 해가지고 이제 프로세스, 공정 뭐 이런 디자인까지 이제 해서 4불의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 그 밑에 밑줄이 하나 쳐 있죠. 그 단계에서 이제까지는 토탈 3, 5, 4 합친 12불의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2불의 비용이 발생한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제 앞으로 12불 발생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인 manufacture, 실제 이제 공정 디자인, 혁신, 뭐 공정 개발까지 다 끝냈으니 이제 제품을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정상적이라면. 근데 이 상황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그 라이벌 경쟁 회사에서 우리는 그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어떤 그 기밀이 새 나갔는지 경쟁사에서 갑자기 우리랑 거의 유사한 제품을 이미 출시를 한 거예요. 그 우리는 세대인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 당초의 예상으로는 그냥 정상적으로 이 진행이 된다면 매뉴팩처링 코스트로 15불 발생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이제 딜리버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1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후 뭐 보증, 품질 보증 이런 것까지 합쳐서 토탈 3불이 들어가서 물건을 R&D부터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판매하는 데까지 토탈 코스트가 31불, 한 개당 31불의 비용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했었던 거죠, 애초에. 그러면 우리가 제품의 원가가 31불 들었으니까 그거를 시판에 출시하게 되면 판매가를 한 50불 받아서 판매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그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놓고 이제 그 개발을 할 거잖아요. 당초 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50불에 팔아서 31불짜리 50불에 파니까 개당 19불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거야. 좋다, 해보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단계에서 그 경쟁사가 거의 똑같은 제품을 반값에 25불에 막 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난리 난 거죠. 그래가지고 요때 우리 경영자가 의사결정의 기로에 서 있어요. 야, 이거 어차피 내놔봤자 50불에 파면 아무도 안 사겠죠. 이미 반값에 똑같은 게 팔리고 있는데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사업 접자, 딴 길을 모색하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안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니다, 그래도 그냥 계속 하자. 이미 엎질러진 건 엎질러지는 거고 하던 거니까 그냥 계속 끝까지 가자. 그래서 만들었어요. 원가가 31불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당초 계획대로 우리가 50불에 팔아먹을 수 있어요? 아무도 안 사니까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경쟁사의 동일한 가격인 25불에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살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의사결정 이제 두 개가 있겠죠. 비즈니스 접냐, 스탑하느냐, 아니면 그냥 계속 가느냐, 두 가지의 의사결정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해요. 그러면 스탑한다라고 했다면 우리 그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을 얼마나 입을까를 판단해 본 거예요. 이미 발생한 원가는 12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업을 중지한다면 이미 발생한 12불은 회수할 수 있냐? 라는 질문에 회수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그건 썬크 코스트이기 때문에. 이미 지출한 비용은 회수할 수 없다라는 가정하에 뭔 짓을 하든 12불만큼은 이미 들어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그 비용으로 고스란히 남아요. 나의 손실로.
반면에 이걸 그냥 계속 진행한 거예요. 뚝심 있게 밀어붙여가지고 31불 들여서 팔아서 31불 들여서 만들어서 25불에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얼마의 손해죠? 하나 팔 때마다 6불 손해죠. 계속 간다면. 그러면 어차피 손실 나는 건 정해진 상황이고 그 다음 차선책은 손실을 가장 미니마이즈 하는 게 우리의 가장 차선책이 되겠죠. 그럼 12불 손해보는 것보다는 계속 만들어서 31불 들여서 25불이라도 건지는 게 6불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잖아. 이거에 비해선.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게 맞는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이미 발생한 비용인 12불 썬크 코스트는 고려하지 말란 얘기죠. 왜냐하면 이 의사결정할 때 이게 어떻게 판단이 된 거냐면 지금 상태에서 그냥 접는다면 말 그대로 들어간 비용 12불만큼은 손해지만 계속 가는 거에 있어서 의사결정할 때 12불은 그 고려 대상이 됐냐는 거죠. 고려 대상이 아니고 접든 말든 12불은 이미 들어간 거고 회수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6불의 손해는 이렇게 나온 걸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비용 그게 매뉴팩처링 15불과 각종 1불, 3불 해가지고 도합 19불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거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추가적으로 19불의 비용을 더 들여가지고 그걸 얼마에 파냐? 25불에 파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19불 들여가지고 25불 받고 판다. 그래서 이미 발생한 12불을 여기서 발생한 이익 6불로 그나마 좀 커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손해가 최소화되는 거다. 그래서 이미 들어간 12불의 비용을 여기서 그나마 6불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해서 그래서 6불의 비용 손실로 미니마이즈 되는 거다. 그래서 12불만큼은 의사결정에 고려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짓을 해도 나는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니지만 그냥 용어죠. 이미 알고 있는 걸 그냥 확인해 보신 거고. 그래서 근데 이런 지문이 실제적으로 멀티플 나와요. 썬코스트는 앞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 자체가 쉽지만 지문에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되게 쉽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냥 일종의 인트로덕션 개념이었고 그렇지만 단독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는 그런 이슈였고요. 그 다음에 밑에 B번에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 공급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 재정학 강의도 지금 하는 게 있어가지고 재정학의 출발점이 경제학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막 되게 그래프가 복잡해가지고 뭐 그림 솜씨가 없어서 이게 이렇게 예산선이 있고 여기도 무차별 곡선이 해가지고 예산선이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회전 이동을 해가지고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바뀌고 막 이런 걸 다 딱딱 맞게 이렇게 접하는 지점을 그려야 되는데 그게 다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접한다가 취점 이렇게 해서 막 덧칠하고 막 이랬는데 이거는 그래프가 상당히 심플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어서 조금 안심이 되긴 하네요. 우리 시험에서 그래프가 나오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그림 자체가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봐주실 필요가 있고 가끔가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가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미시경제학을 보고 계시는 중이니까 하나의 이제 시장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이 거래되고 있는데 그 물건이 거래되고 있을 때 그 양 당사자 파는 사람과 그 다음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각각 그걸 보는 거죠. 그러면 수요라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수요. 1번의 수요의 정의를 보시면 첫 번째, the quantity of a goods or service. 재화의 수량이죠. 그런데 어떤 재화의 수량이냐면 that consumers are willing and able to purchase at a range of prices at a particular time. 소비자들이 어떤 그 재화의 그 물건을 이제 소비하려고 할 때 소비하려고 하니까 수요로 하는 거겠죠. 그 제품을 소비하려면 돈 주고 사야 돼요. 공짜로 얻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 재화에 소비하고 할 용의가 있는 be willing이니까 기꺼이 소비할 용의가 있는 그러한 재화의 수량인 거죠. 어떤 특정 가격대에 대해서 특정 기간 동안. 2번에 demand curve, 수요 곡선은 shows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price and quantity demanded. 수요와 그다음에 수요량과 가격 사이에는 inverse 관계가 있대요. 역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invers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negative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죠.
반면에 뒤에서 보실 공급과 그 다음에 그 가격과의 관계는 direct 또는 positive 관계가 있다. 이런 지문조차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수요 곡선의 그래프가 이제 그려져 있죠. 가장 먼저 우리가 보셔야 될 건 X축과 Y축 어떤 평면을 가지고 분석을 할 건지 그거에 따라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니까 항상 밑은 수량이고요. 세로축은 그 가격이에요. 프라이스. 그러면 그 제품은 당연히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뭐 상식적으로 이건 커먼 센스죠.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면 나는 소비를 좀 줄일 거예요. 반면에 싸지면 왠지 좀 더 사게 되죠. 하나 살 거 두 개 사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요량은 늘고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요량은 주니까 이 둘의 관계는 인버스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가격 떨어지면 수요량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떨어지고 이런 관계가 있는 건데 이러한 그래프가 하나로 영원히 픽스된 건 아니고 약간 나름의 이동을 할 수 있대요. 우리가 이제 시험 목적상 중요한 건 이게 인버스 관계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수요 곡선이 어떤 경우에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지 그거를 판단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 이동하는 거는 성격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보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제품의 가격이 하나가 개당 3불이었어요. 그런데 개당 3불로 시장에서 이제 판매되고 있을 때 시장 전체의 소비자들이 거래하고 있는 수요하는 수요량을 몇 개인가 다 봤더니 뭐 100개래요. 근데 만약에 제품 하나의 가격이 4불로 올랐어요. 비싸졌어요. 그럼 당연히 100개 소비하던 소비자들이 일부는 좀 소비를 줄이는 사람들이 있겠죠. 나 좀 수입이 한정돼 있는데 저 비싼 거 이제는 잘 못 사겠다. 그래서 매일 사 먹던 제품을 그 다음에 뭐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일 수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시장 전체에서 수요를 하는 수요량이 80개로 줄겠죠. 뭐 그냥 예를 든 숫자고 싸지면은 늘고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품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동을 하게 되는데 그 변동하는 궤적을 트레이스를 해보면 이 주어진 수요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곡선 위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첫 번째 타입이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수요 곡선 자체가 평행하게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주어진 시장 자체에서 이런 차이점이 뭘까요? 저는 그냥 그림 띄어다 붙인 게 아이스크림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어떤 특정 아이스크림이라는 제품을 생각해 봤을 때 시중에 나오는 그런 아이스크림이 변동이 없었어요. 그냥 늘 팔던 아이스크림이 있는 상황에서 그 특정 기존에 있었던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량이 줄고 싸지면 느는 건 똑같은 거죠.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이 기존의 시장에 어떤 혁신적인 대박 아이스크림이 하나 터졌어요. 기존엔 없었던 새로운 맛이에요. 사람들이 와 환상을 느끼게 된 거죠. 이런 아이스크림은 난 처음 보다. 그래서 시장에 막 혁신이 막 돌풍처럼 막 엄청 판매량이 늘고 막 수나리 막 이런 소주 나왔던 것처럼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예전에는 아이스크림을 안 좋아하던 그런 사람들도 뭔데 저렇게 난리야? 그럼 하나씩 사 먹어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수요량이 늘어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커지는 거죠. 또는 예전에는 인스턴트 제품 이런 걸 좀 많이 먹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사회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뭐 웰빙이다, 유기농이다 이런 것들이 막 선호받는 그런 시대가 각광을 받는다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인스턴트 몸에 안 좋은 인식이 심어진 그런 상황에서는 시장 전체에 대한 수요량이 전체적으로 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엔 또 평행해서 감소할 수 있대요. 이런 두 가지 타입의 이동을 이제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래프 자체의 이동을 이제 보시자는 거죠. 그럼 먼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전체로 이동한 거 있죠. 이쪽으로 간 거. 이건 전체 시장 수요가 증가한 거냐 감소한 거냐. 일단 그 방향을 판단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증가한 거죠. 왜냐하면 판단해 보시면 돼요. 기존의 시장 가격이 3불이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3불이었을 때는 시장 수요량이 100개였는데 쭉 같은 가격 수준에서 따라가 보시면 이 경우에는 시장 전체 수요량이 가격은 같은데 180개로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수요량이 증가한 거죠.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전체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에 보이시죠? 위쪽으로 간 건 수요의 증가다. 근데 그 표현 우리는 이제 그래프보다는 말로 표현돼서 나오니까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시면 D1에서 D2로 이동한 거예요.
기존의 D1에서 D2로 이동했다는 건 증가했다는 거죠. 네, a shift on the demand curve outward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전체로 이동했다는 건 전체적인 demand가 increase 했다는 뜻이에요. 일단 그 방향을 아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래 증가한 건 알겠어.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렇게 시장 전체가 수요가 증가할까라는 경우를 보자는 거죠. 그게 이제 1번부터 서술이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A favorable change in the tastes and preferences of consumers toward commodity A. 어떤 특정 제품 A에 대해서 시장 전체 수요자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는 인스턴트보다는 유기농 뭐 이런 거 좋아한다는 거죠. 웰빙 제품 이런 거. 그럼 웰빙 제품들이 확 수요가 증가하겠죠. 전체적으로. 선호도, 취향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바뀐 거예요. EX에 보시면 resulting from successful advertising campaign. 뭐 방금 예를 들어 드렸었죠. 웰빙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되게 그 시대에 핫했던 어떤 그 배우나 어떤 연예인이 광고에 나와가지고 뭐 엄청 그 제품이 전체를 떴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사회적인 캠페인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시장이 자체가 떴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되겠죠. 넘겨보시면 4페이지에 방금 읽으신 영문 표현에 대한 어떤 그 한국 국문으로 표현된 추가 설명이 거기 적혀져 있어요. 수요량을 결정하는 변수들. 방금 읽으신 시장 전체에 대한 선호도. 이게 거기에 양가로 4번에 취향이에요. 취향.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게 되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늘겠죠. 뭐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맨 위에 영문으로 된 2번으로 다시 올라가 보시면 An increase in consumer income if A is normal goods. 여기서 이제 엄청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normal goods, 보통제 또는 정상제라고 부르는 용어가 하나 있고요. 같이 동그라미 3번, 2, 3번은 묶어서 같이 보시면 되는데 3번의 끝에 보시면 inferior goods, 열등제라고 돼 있죠. 보통제보다는 정상제라는 말을 더 많이 쓰니까 정상제와 열등제의 개념을 한번 보시면 기존에 내가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엄청 뭔가 회사의 성과를 한 대박을 하나 터트린 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 연도부터 사장님이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려줬어요. 월급이 2배가 오른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100만 원이었던 시절에는 출퇴근할 때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200만 원이니까 나도 좀 남들처럼 자가용 타고 자차로 한번 운전하고 다녀보자. 차를 하나 구입한 거죠. 그랬다면 그 자동차 라는 것은 정상제일까요? 열등제일까요? 정상제. 소득이 늘수록 그 제품의 수요도 따라서 느는 거. 그게 정상제예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했을 때 그 해당 제품의 수요도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는 거. 이게 정상제예요. 뭐 또 하나 예로 100만 원했던 시절에는 내 술을 좋아해요. 근데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여유가 좀 없어서 계속 소주만 마셨어요. 근데 이제 200만 원으로 되고 나서 아이씨 나도 양주 한번 마셔보자. 양주를 까기 시작한 거죠. 그때 그 양주. 그게 정상제인 거죠. 그럼 거꾸로 열등제는 반대죠. 소득이 늘면 오히려 그 제품의 수요가 감소하는 거. 반대로 움직이는 거. 지금 이미 얘는 들어드렸어요. 소득이 2배로 느니까 나는 버스 대신 자차를 타는 거죠. 그때 그 버스, 지하철 그런 것들이 바로 열등제죠. 소득이 늘면 난 더 이상 그거 안 타요. 구질구질해. 과거는 있고 싶어요. 그리고 난 더 이상 소주 안 마셔요. 월급 올랐으니까. 그 소주 이런 것들이 열등제가 되겠죠. 그냥 소주는 열등제 그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그 움직임을 보고 이제 판단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대중교통이 정상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단계 낮추면 되는 거죠. 예전에 나는 소득이 낮았을 때는 그냥 버스 탈 돈조차 없었어요. 무조건 걷는 거야 그냥. 근데 소득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버스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땐 그 버스가 정상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일단 다시 읽어보시면 An increase in consumer income. 방금 그런 얘기죠. 월급이 2배로 올랐어요. 근데 그 A라는 제품이 정상제래요. 그러면 그 제품의 수요도 전체적으로 오르겠죠. 소비가 늘어요. 씀씀이가 커지죠. 아무래도 소득이 늘면. 그건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그 제품이 정상제라는 가정을 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제품이 정상제라면 당연히 소비가 전체적으로 느니까 평행이동하겠죠. 오른쪽으로. 반면에 동그라미 3번
A decrease. 이번에 감소예요. A decrease in consumer income. 월급이 깎였어요. 200만 원 받던 사람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는지 100만 원으로 깎인 적이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연봉이 더디게 오르면 올랐지 깎이는 경우는 없잖아요. 웬만하면. 기껏 해봤자 동결이겠죠. 깎여본 경험 있으세요? 저는 한 번 있어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첫 직장 들어가는데 그 4학년 2학기 중간에 이제 취업이 돼가지고 학교를 안 나가고 이제 회사를 나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다니다가 거기서 첫 직장이 얼마나 있었더라? 한 2년 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그 다음 직장에는 하여튼 처음에 저 외국계 이제 은행 이런 쪽에 잠깐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연봉을 서로 모르잖아요. 사람들끼리 얼마 받는지. 근데 어떻게 암암리에 좀 알려졌나 봐요. 우연찮게 운 좋게 연봉을 조금 그 당시에 좀 많이 받는 편이었나 봐요. 일 잘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저 바로 위에 있었던 직속 과장님이 나름 또 그 당시에 거의 8, 9년 차에 해당하는 경력이 되게 많으신 분이었는데 일도 되게 딱 부러지게 잘하신 분이었어요. 저는 그냥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그 사람이 저의 연봉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거의 10년 차 되던 베테랑으로 받는 그 연봉에 비해서 얘는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이 느껴졌나 봐요. 물론 절대적인 액수는 작죠. 근데 그 갭이 별로 크진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헤드 있잖아요. 헤드한테 가가지고 막 꼰질른 거예요. 쟤 뭔데 저렇게 받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저를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깎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한 해프닝도 한 번 있었는데 되게 웃겼네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냥 그러고 다녔죠. 나가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소득이 반으로 준 거죠. 그러면 내가 200만 원 받던 사람이 100만 원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200만 원 잘 나갔던 시절에는 양주도 좀 가끔 마시고 자동차도 하나 타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이제 소득이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더 이상 예전의 소비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겠죠. 그래가지고 양주 끊고 대신 소주로 갈아탔어요. 그럼 소주의 소비가 늘겠죠. 그게 바로 소주 해당 제품을 이제 양주가 아니라 소주를 주안점을 뒀을 때 소주의 소비가 전체로 는 거죠.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해당 제품을 열등제 기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된 거고, 2, 3번에 대한 밑에 한국말로 되어 있는 표현이 양가로 2번을 보시면 돼요. 양가로 2번에 소득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직장에 잘렸다면 받던 월급이 없어진 거니까 극단적으로 가네요.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월세 낼 돈도 없는데. 그러면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적어지므로 대부분 재화의 구입량을 줄여야 되겠죠.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그래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 또는 소득 증가에 따라 수요가 증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정비례 관계로. 이게 정상제고. 그 다음에 모든 재화가 정상제인 건 아니다. 소득 증가에 따라 수요 감소. 소득 감소에 따라 수요 증가, 이렇게 거꾸로 반대로 움직이는 재화를 열등제라고 하더래요. inferior good이다. 대중교통 예를 들어 드렸었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영문으로 올라가셔서 이번에는 4, 5번을 두 개 묶어서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엄청 중요한 용어가 또 하나 나오네요. substitute, 대체제, 그 다음에 complement, 보완제, 두 개의 뜻을 이제 먼저 아셔야 되는데, 그냥 한국말로 쓸게요. 대체제, 보완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이제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대체제는 뭐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이거 하나를 저걸로 대체할 수, 소비할 수 있는 거죠. 좀 비스무리한 거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있어서는 뭐가 되지? 콜라와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 비슷해요. 어차피 탄산이기 때문에. 근데 물론 스프라이트는 거의 안 마셔요. 치킨 먹을 때나 햄버거 먹을 땐 질리는 콜라지. 이런 사실인데, 하여튼 대충 탄산이라는 거에 측면에서 본다면 비슷하죠. 그 다음에, 근데 이 두 개가 비슷한데, 만약에 시장에서 콜라 가격이 전부 다 비싸졌어요. 프라이스가. 그러면 기존에 가격이 비슷했을 때는 그냥 아무거나 손에 집히는 걸로 먹었던 사람이 콜라 가격이 비싸지니까 스프라이트 가격이 불변이라면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올라서 비싸진 거니까 상대적으로 얘 싸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콜라 먹던 사람이 이제 스프라이트로 갈아타기 시작해요.
그러면 비싸진 소비의 재화를 줄이죠. 기본적인 수요 곡선이 인버스 관계라는 건 진리잖아요. 비싸졌는데 소비를 늘리는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죠. 물론 존재해요. 현실적으로는 되게 많죠. 예전에 제가 그 PwC 있을 때 무슨 회사를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나름 또 럭셔리 인더스트리에 많이 일을 했었어요. 뭐 그 까르띠에, 팬디 막 이런 되게 거기 가가지고 그 매종 같은데 이런데 그 필드를 나가면 거기서 뭐 왔다고 대충 이제 안내를 해주거든요. 한번 쭉 돌아보고. 근데 이제 뭐 그 주얼리 같은 게 이제 쭉 있는데 귀걸이 하나에 뭐 한 250만 원, 350만 원만 하는데 그거 하나만 봐도 이거 뭐 한 달 월급이 얼만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또 약과죠. 그것도 엄청 비싼 게 맞아요. 시계만 해도 막 몇천만 원이니까. 근데 돌아보면 얘기 들어보면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그때 되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심지어 이제 뭐 다른 해외의 나라 다 많잖아요. 그 브랜드가 다 진출해 있잖아요. 근데 뭐 주요 국가의 성과 가운데 코리아가 제일 막 미친 듯이 순이익이 많다는 거예요. 과다하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 너무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럴 정도로 비싸면 비쌀수록 잘 팔리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지만 그건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정상적이지 않은 거고 이론적으로는 비싸지면 소비를 줄이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면 비싸졌으니까 사람들이 콜라에 대한 수요를 줄여요. 대신에 비슷한 스프라이트로 갈아타는 거죠. 그래서 대신 스프라이트의 수요가 늘어요. 어부지리로 그냥 수요가 느는 거죠. 그게 대체제예요. 이 둘의 관계가. 어떤 특정 둘의 관계가 대체제라는 전제하에 하나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다른 하나의 수요가 느는 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게 대체제의 관계예요. 반면에 보완제는 뭐 구닥다리 얘기는 하지만 카메라와 필름. 이게 가장 대표적이겠네요. 그 다음에 치킨과 맥주, 보완제죠. 그래서 카메라와 필름은 카메라 가격이 예를 들어서 비싸졌어요. 그러면 비싸졌으니까 소비를 줄이겠죠. 카메라의 수요가 줄어요. 그러면 기존에 카메라에 넣었던 필름도 수요가 줄 수밖에 없겠죠. 카메라 자체가 안 팔리는데 필름만 사가지고 그걸 어디다 써요. 거기다 껴야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떤 두 재화가 보완제 관계일 때 하나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 보완제에 있는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는 거. 반대로 움직이죠. 그게 보완제예요. 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가격과 수요가. 이게 대체제와 보완제고. 되게 중요한 문제고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열등제, 정상제, 대체제, 보완제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읽어보시면 increase in the price of commodity if 전제가 필요하죠. Y가 A의 대체제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Y가 A의 대체제니까 A의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A가 비싸졌으니까 A의 소비를 줄이겠죠. 대신 Y로 갈아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Y의 전체적인 수요가 늘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전체 증가한다. 뭐에? Y에. 그게 4번이고. 그 다음 5번은요. A decrease in the price of commodity X인데 if X is complement for A. A와 X는 보완제 관계예요. 카메라와 필름이었는데 카메라 A의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러면 카메라 소비를 줄이겠죠. 그러니까 카메라에 들어갈 필름의 수요 또한 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보완제의 가격은 떨어진다. 반대로 움직이는 그게 그 보완제 관계인 거죠. 근데 문제는 거꾸로 얘기를 한 거죠. 이 5번이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카메라의 가격이 싸졌어요. 저는 옳은 경우를 얘기했는데 뭐 똑같죠. 카메라 가격이 싸졌어요. 전보다. 그럼 전보다 카메라 수요가 늘어요. 더 많이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필름의 수요도 늘겠죠. 그럼 필름의 수요가 시장 전체적으로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번, 5번은 결국 같은 거죠. 시장 수요가 전체적으로 증가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그 밑에 3번, 양괄호 3번의 국문으로 된 걸 보시면 뭐 되도 않는 예가 쓰여져 있냐, 뭐 냉동 요구르트 뭐 이딴 식이 있는데 어쨌든 그 두 번째 줄 끝에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는 거 같이 움직이죠.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재화의 수요도 하락하는 거. 증가하면 증가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 그게 대체제, substitute 관계다. 핫도그와 햄버거 뭐 비슷한 예죠. 핫도그 가격이 비싸지면 비싼데 안 사 먹어. 대충 맛도 비슷한데 햄버거 사 먹지 뭐. 그러면서 햄버거 수요가 올라가겠죠. 반면에 아이스크림에 끼얹어 먹는 시럽값.
두 개는 보완제네요. 실험만 따로 사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존적이죠. 그러면 그 둘의 관계는 보완제다. 한 제와의 가격이 하락하면 싸진 거니까 소비를 늘려요. 아이스크림 엄청 많이 사 먹으면 그 위에 뿌리는 시럽도 수요가 늘 거다. 승용차와 휘발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스키 장비와 스키장 리프트 이용권, 대충 보완제 예죠. 삼겹살과 소주 이런 것도 바늘과 실 이런 다 보완제의 관계네요. 그 다음에 위에 그 다시 6번 올라가 보시면 expectation of future price increase 앞으로 그 제품의 시장 가격이 향후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북한이 쳐들어온데 뭐 그러면 이제 막 라면 같은 거 사재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라면 값이 엄청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미친듯이 사놓는 거예요.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제품의 수요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겠죠. 미래 가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당장 사놓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올라간다는 뜻이고 그게 양가로 5번이죠. 5페이지 넘겨보시면 맨 위에 양가로 5번이 있어요. 읽어보시면 미래에 대한 기대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현재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앞으로 오른데 담배값 오른데 그럼 미친듯이 또 오르기 전에만 사는 사람 많을 거잖아요. 그럼 만일 다음 달부터 소득이 증가할 걸로 기대한다면 저축의 일부를 사용해서 아이스크림 더 살 수 있을 거다. 뭐 이건 쓸데없는 얘기고. 그 다음 다시 돌아가셔서 4페이지에 영문으로 된 거 동그라미 7번 보시면 The end of group boycott 어떤 특정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 어떤 물건을 파는 기업이 뭔가 반사회적인 행위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제품의 물건을 팔고 있는 대표 그 광고 연예인 그 제품하면 그 광고 연예인이 막 상징적이에요. 뭐 이런 상황에서 그 연예인이 엄청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 기업까지 덩달아 욕먹잖아요. 또는 그 기업 자체가 잘못했다든지 뭐 이러면 그 기업의 CEO가 뭐 어떤 직원은 폭행했다든지 뭐 이런 식 반인륜적인 행위를 막 저지르면 그 기업에 대한 반감 때문에 막 보이콧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업의 제품을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나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불매운동을 벌였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그라져서 불매운동이 끝났어요. 그러면 불매운동이 이루어졌던 시절에는 수요가 하나도 없다가 불매운동이 끝나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팍 늘겠죠. 그건 그냥 그예요. 중요한 그 자체로 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onsumer 소비자 자체의 숫자가 늘었어요. 갑자기 막 애를 미친듯이 낳기 시작해요. 한 명만 낳던 인간들이 막 애를 기본적으로 4~5명씩 낳기 시작해요. 그러면 시장 전체의 수요자가 팍 는 거죠. 당연히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소비도 당연히 늘겠죠. 전체적으로. 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5페이지 넘겨보시면 아까 읽었던 양괄호 5번 밑에 표가 하나 있어요. 그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었죠.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거는 큰 타입이 두 개가 있더라. 맨 위에 해당 재화의 가격의 변수, 즉 기존의 시장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그냥 기존에 있던 시장 제품의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기존에 100개였던 수요량이 싸졌으니까 올랐으니까 비쌌으니까 80개로 줄죠. 싸지면 늘고. 그러니까 주어진 수요 곡선 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타입이고 그때 변수는 그때 재화의 가격인 거죠. 그러나 그 이외의 시장 외부 변수가 바뀌게 되면 방금 읽으신 뭐 소득 등등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수요 곡선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거죠. 감소할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개의 성격을 구분하시면 돼요. 해당 재화의 가격은 일종의 내부 요인인 거죠. 내재 요인에 의해서. 근데 그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바뀌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더라.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중간중간 문제를 같이 푸실 건데 문제는 잠깐 쉬셨다 볼게요.